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2월 21일 날 법률 18,583호로 개정된 관세법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자, 19조가 납세 의무자 편이 되는데요. 그 19조 5항 1호 그 다목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한 번쯤 해외 직구를 해본 적이 있죠. 어떻게들 한번 했어요? 앞에 있는 학생은 해외 직구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저는 그냥 개인 통장 물건을 입력하고 주문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직접 구매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구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다목이 개정이 됐던 부분이요. 그 현행이 있고요, 개정안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잠깐 그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참고를 해 두시는데요. 그 다목의 반가루를 보면은요, 자가 사용 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요거만 규정이 돼 있다. 그 2호가 규정이 돼 있는데 그 1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위임형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호를 쇼핑물형 구매 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관세청에서 보는 구매 대행업자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는 그 구매 대행업자의 측면이 다른데 이 관세청에서는 직접 배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배송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위임형 구매 대행하고요. 쇼핑몰형 구매 대행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뭐 그것은 여러분들 놔둔다고 하더라도 요 두 가지의 경우를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 이하 구매 대행업자라 한다. 이렇게 했죠. 거기에서 구매 대행업자가 두 가지가 있다. 위임형이 있고 쇼핑몰형 구매 대행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을 반영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쇼핑몰형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관세법에는 위임형 구매 대행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구매 대행업자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요 1차의 경우는 뭐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2차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써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구매 대행업자와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뭐를 지는 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2차의 경우 연대 납세 의무자의 종류에 대해서 쓰라라고 하면은 19조에 6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요. 2차 쓸 때 1호하고 2호를 만약에 외우지를 못해갖고 못 쓴다라고 하면 위에 뭐라고 쓰면 돼요? 구매 대행업자로 그냥 해버리고 1호, 2호는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가 라고 할 때는 1호, 2호를 써줘야 되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하 구매 대행업자라 한다라고 했으니까 밑에 안 쓰면은요 구매 대행업자가 이렇게 써주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꼭 2차 관련해서는 1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연대 납세 의무자의 종류를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요거 말고 다른 조문에 연대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죠? 19조 이외에 딱 하나가 더 있어요. 저 뒤에 가면 107조 6항에 보면은요, 분납 승인 물품에 대한 그 연대 납세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그 종류는 여러분들이 아는데 정확한 왜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왜 규정을 한 거예요? 관세 채권 확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여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직접 구매를 했든 아니면은 뭐 구매 대행을 했든 간에 구매 대행업자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해서 뭐를 했어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고 이미 통관이 끝났는데
나중에 세관에서 사후에 세액을 심사를 해봤더니 뭐 가격을 언더밸류를 했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세관에서 뭐를 해요? 사후에 세액 심사를 하고 보니까 부족세액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누가 돈 내야 돼요, 원래?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내야 되죠.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내야 되죠. 근데 화주로부터 관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납세 의무를 확정을 시킨 거죠. 그럼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구매 대행업자 아니면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 둘 중에 한 사람이 전액의 관세를 납부를 하면 모든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연대 납세 의무자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관세법상의 19조 1항 1호에 보면 수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납세 의무를 져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 채권 확보를 위해서 확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세 의무자 19조와 관련해서 이외에 다른 조문에도 여러 가지 그 내용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수험생들은 이미 다 알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 원칙적 특별 납세 의무자에 경합할 때 확정된 납세 의무자는 연대 납세 의무자의 종류인 소입 신고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수입 신고인 및 납세 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 또 이제 구매 대행업자와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 그리고 2인 이상의 납세 의무자, 그리고 6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 분할되는 법인 등의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제 그렇게 쭉 정리를 해야 돼요. 항상 제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해서 써라라고 하는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관세법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법령지 봐가지고 그때는 돼요. 익숙하지만 실제 쓸 때는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내가 사전에 목차를 가지고 정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약속이 돼서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차 공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해 두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19조와 관련해서 뭐 위임형이다, 쇼핑몰형이다, 뭐 그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에서 보는 그러한 내용인데 뭐 개념 정리는 뭐 굳이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될 부분이 되니까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 내용을 둔 이유는 첫째, 현행 관세법에 따른 구매 대행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의 위임형 구매 대행과 쇼핑몰형 구매 대행을 포괄하여 정의 규제하려는 것인데 관세법에 따른 구매 대행업자의 정의가 위임형 구매 대행업자로 한정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요 쇼핑몰형 구매 대행업자도 구매 대행업자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37조의 4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의 제출.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2차의 경우는 관세평가의 범위로 들어가고요. 1차의 경우 꼭 정리를 해둬야 될 내용이에요. 6항하고 7항이 신설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 다국적 기업 등의 과세자료 거짓 제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과세가격 결정자료 미제출, 허위 제출 시 시정명령을 신설을 한다. 일단은 이 과세가격 결정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276조 개정되기 전에 1항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기본 강의를 얘기를 할 때에도 이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한 이 과세가 결정과 관련해서 세액 심사를 하는데 요거 자료를 내라라고 하면 말 더럽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본사인 미국에 있다 등등
되게 골치를 아파요. 또 세관 입장에서 이 세액 심사를 할 때 가장 큰 부분이 이 다국적 기업 이전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 금액도 굉장히 크고 할만해요. 근데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 뭔가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 자료 안 내고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해서 아주 그냥 요새 말로 쌩 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든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어떠한 제재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해서 그 실효성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6항하고 7항을 규정을 한 거예요. 6항을 보면 세관장의 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277조 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즉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부과받은 상태에서 그 거짓 자료의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7항은 6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차 경우 꼭 알아둬야 돼요. 30일이에요. 30일 이내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에 7항 규정을 위반을 했을 때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라고 해서 저 뒤에 가면은 과태료 규정 277조 2항에 이게 추가 신설이 됐다. 그러니까 37조의 4에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 결정 자료의 제출과 관련해서 처벌 내용은 1억 원짜리가 있고 2억 원짜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관세 평가의 경우 이것은 2차는 그쪽으로 가고요. 1차의 경우는 이러한 내용이 추가 신설이 됐고 처벌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둬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보면 요건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가 과세가 결정자를 미제출, 허위 제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미제출, 허위 제출하는 경우, 그 경우에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리는 거죠. 세관장은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시정 명령 요구 받은 자는 30일 이내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을 했으면 어떻다고요? 1차 경우에요.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벌금이 아니에요. 과태료예요.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그 정도 꼭 보시고요. 추가 신설이 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38조의 2 보정제도의 경우, 여러분들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이 신고 납부세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 징수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솔직히 없어요. 없었고, 그런데 부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를 한 것을 알고 보정기간 내 보정하는 경우에도 여지까지는 가산세라고 하는 것을 징수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42조의 2항하고도 맞물리는 내용이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42조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법적 근거를 둔 거고요. 그 6항에 신설이 돼 있어요. 신설이 된 부분이 뭐냐면은 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자가 42조 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후 제1항과 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42조 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1차의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2차의 경우도 분명히 세금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에 한 번쯤 어떻게 됐든 20점이 됐든 30점짜리 전체로 묻는 경우가 됐든 한 번쯤 거론될 수 있는 우리 관세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쯤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선 먼저 여러분들 보정에 대해서 쓰라라고 하면 어떤 목차로 쓸 거예요?
의, 통, 절, 납, 가, 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 그 다음에 통지, 절차, 납기, 가산세 징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태까지 보정제도의 가산세 징수 부분에 쓸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이제 요거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써야 되죠. 뭐라고 써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보정 신청을 한 경우에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 보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42조 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한다. 42조 1항은 일반적인 경우죠. 42조의 경우, 42조 2항의 경우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를 얘기하죠. 3항의 경우는 뭐예요? 무신고 물품에 대한 가산세 징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면서 4항에는 지금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데 이따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죠.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 1차의 경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그 개정 내용은 납세임자가 관세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임자가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 신청하더라도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지 않고 부당 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5항에 보면은요. 5항에 때에는 해서 그것을 때에는 42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42조가 뭐예요?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내용이죠. 요거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법적 근거가 없던 것을 42조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이 법적 근거를 둔 거고 그 뒤에 5항의 경우는 뭐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 보정 신청을 하더라도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를 징수하는데 얼만큼? 42조 2항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산세 징수의 경우는 첫째 42조 1항 1호에 부족세액의 몇 프로예요? 10%죠. 그런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 보정 신청을 하더라도 부족세액의 10%가 아니라 부족세액의 40% 플러스 2호 감목, 남목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를 징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 39조 4항에 4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죠. 그것도 꼭 알아둬야 돼요. 첫째, 이중 송품장, 이중 계약서 등 허위 증명 또는 허위 문서의 작성이나 수치,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등등 4가지가 있죠. 그 시행령 39조 사항에 규정된 내용 같이 정리를 해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도 중요하지만 2차의 경우 꼭 가산세 징수 부분에서 그 부분을 언급을 분명히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객관식의 경우 보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에요? 틀리는 지문이에요? 엄밀히 틀리는 그런 지문 아니에요. 개정되기 전에 내용이 되겠고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가산세 징수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 42조 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둬야 될 부분이에요. 그 6항 신설된 부분은 금방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 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 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정 신청을 할 때의 부당한 방법으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갑을 상사가 중고로부터 어떠한 의뢰를 수입을 하면서 수입 신고를 했어요. 수입 신고를 해서 끝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납세의무자가 어떻게 됐든 뭐 이러저러한 사입에서 부족세액이 얼마 발생이 됐습니다. 라고 보정기관에 보정 신청을 했어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가산세를 징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정 신청 자체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납세 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보정 신청을 할 때에도 충분히 그러한 소지가 발생될 우려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고려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제가 그럼 왜 안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더니 요 보정 신청을 할 때의 부당한 방법으로 만약에 했을 때 어떤 조치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어디를 한번 보느냐면 270조의 2를 한번 보세요. 그 보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있는지 없는지. 가격 조작제의 세액 보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해서 그 부분으로 가격 조작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하지, 그 부분은 여기에 규정을 하지 않은, 규정을 안 했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옆에 메모를 해놔서 270조의 이 가격 조작제하고 이제 한번 어우러서 정리를 해둘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뭐 그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42조 가산세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42조 5항이 개정이 됐던 부분이죠. 체납된 관세, 세관청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항 2호 가목 및 3항 제2호 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100만 원에서 얼마로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 즉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를 확대를 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물가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경우 그 체납된 관세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어쩌다는 얘기예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2호 가목은 면제를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 체납세액의 3%만 징수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1차의 경우 결정적인 부분이 되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 개정 내용을 잠깐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중 일할 가산세 면제 범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담세대교적인 소액 체납자의 세액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 체납세액의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조의 가산세의 감면해서 그 1항 3호에 보면은요, 제37조 1항 3호, 37조가 뭐죠?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심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관세평가에서 공부를 했긴 한데 이것을 영어 약어로 뭐라고 해요? ACVA라고 얘기를 하죠. ACV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항 3호가 뭐죠?
1항 3호, 1호, 2호, 3호가 있는데 몰랐을 때 물어보는 내용이죠. 그 3호가 특수 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 결정 방법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물어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거 보면은요.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 1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42조 1항 1호의 금액, 42조 1항 1호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족세액의 10%, 그것을 뭐를 하는 거예요? 감면을 한다, 면제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사전심사 신청을 했어요. 자, 신청 결과가 이날 나왔어요. 그럼 개정되기 전에는 뭐냐면은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전심사 신청 이후 요 결과를 받은 요 기간 동안에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면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완을 해서 요 신청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 개정되기 전에는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신고 납부한 세액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부족세액이 있다. 그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면제를 해줬는데 사전심사 신청 이후 결과를 받기 전날까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이렇게 개정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내용은 ACVA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까지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ACVA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할 때 해당 가산세를 면제하여 납부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잘 아실 내용이 되니까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6조하고 62조. 56조는 덤핑 물품에 대한 재심사하고요. 62조는 상계 관세에 대한 재심사와 관련된 추가 신설된 내용이 되겠고요. 조문 정리를 했던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등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영 입법화한 것이다.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요, 뭐가 있느냐면 329조 그 1항에 보면은요, 요 내용이 또 추가 신설이 됐던 내용이 되는데 그걸 우선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뒤에 329조 고난의 위임 및 위탁, 요 저번 그 제목이 바뀌었어요. 고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해서 그 1항이 추가 신설이 됐던 내용이 되는데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56조 2항하고 62조 2항에 따른 덤핑 상계 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의 권한이 기재부 장관의 권한이 되는데 이것을 관세청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 요 개정되기 전에 보면은요, 시행령 70조 11항하고요, 또 시행규칙 20조 2항에서 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서 조사 권한을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상향 입법화한 것이다. 그러고 요 권한을 329조 제1항에 관세청장에게 위임을 하도록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뭐 대두되는 그러한 부분은 없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상형 법률로 정한 것이고 그것을 329조 1항에 추가 신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조 간이세율에 적용해서 그 2항에 보면 우편물하면 항상 가로치기는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와 맞물린 부분이 241조 1항이 수입신고, 즉 수출 수입 반송신고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241조 2항은 신고의 생략 및 간이 신고의 대상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41조라고 얘기를 하면은 즉 241조 1항은 정식 수입 신고를 얘기하고 241조 2항은 수입 신고의 생략 및 간이 신고라고 하는 규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후에 우편물 다만 수입 신고를 하여하는 것은 제외한다. 수입 신고를 하여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식 수입 신고를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간이 신고인지 아니면 신고 자체를 생략하는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한 부분이 돼서 그 개정된 부분이 다만 258조의 2항, 즉 258조의 2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대외무역법상 이 수출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우편물이라고 하더라도 시행령 261조 규정에 의해서 정식 수출입 신고를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에요. 그 규정에 따라 241조 1항, 241조 1항이라는 얘기는 결국 정식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241조 하면은 정식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신고의 생략 및 간이 신고의 대상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258조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8조 그 2항에 보면은요. 자, 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게 불명확해요. 그래서 이것을 241조 제1항, 즉 정식 수입 신고해야 하는 우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3조 용도세율의 적용. 여태까지는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개정이 됐어요. 자,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자,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의 그 낮은 세율에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해야 한다. 승인 신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개정 내용은 세관장이 승인 없이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개정 전에 관세법 83조에서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다만 판례는 즉 승인을 받도록 관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판례, 대법원 판례에서는 용도세율은 적용 요건을 갖춘 이상 세관장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시를 해오고 있다. 이것을 대법원 판례에 맞추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판례를 잠깐만 좀 읽어드리면요. 이 대법원 2011년 5월 13일 날 2008부 22,327호의 그 판례가 되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관세법 83조 1항의 입법 취지는 관세법 7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에 관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수입신고 수리 전에 그 성질, 수량, 용도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에 그 물품이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는 점, 관세법 83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73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277조 사항 2호에서 과태료를 처하는 가벼운 제재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이로써 83조 1항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83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가 관세법 73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현저한 공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83조 1항은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세관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83조 1항 및 시행령 9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난 것을 이제 보완을 해서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2항의 그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 이것을 용도세율이 이렇게 바뀌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조의 경우도 1차의 경우도 중요한 부분이고 2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명히 정리를 해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89조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에서 그 표가 두 개가 있어요. 그 표 중에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면 89조 6항 1호에 보면은요. 요거는 뭐를 고려한 거냐라고 하면 민간 항공기 협정, 요것을 TCA 협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즉 민간 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3년 연장해서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을 해서 종래에 가서는 2028년 12월 30일까지 20%를 감면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에서 2항에 보면은 정부가 외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 가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을 한다. 및 국가 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재부령을 청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를 한다. 이것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개정 내용은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중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과 국가 원수의 경호품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한 것이다. 그래서 2항에 있는 국가 원수, 그것을 2의 2로 뺀 내용이에요.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조문에 두 물품이 함께 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점에서 이것을 분리를 했다 정도 보시면 돼요. 뭐 추가 신설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분리한 부분이 되니까 그 정도 보고요. 다음에는 106조의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 사용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요 추가된 부분이 3호 그리고 2항의 경우도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수출 신고가 생략되는 특성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 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106조의 1항 3호에 추가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항의 경우는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2항에 기존에 있던 보세 판매장 구매 물품 환불되는 경우 그거는 2호로 갖고 1호에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외국 나갈 때 비행기 안에서 뭐를 구입해요? 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화장품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을 구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진 신고를 해서 해당 관세를 납부를 했다. 그 경우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을 환불을 한 경우에 있어도 환급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기내에서 구입을 하든 아니면 출국자 면세점에서 구입을 하든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하든 그것은 똑같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같은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구입한 거라든가 시내 면세점이라든가 출국자 면세점에서 구입할 때 우리 시행규칙 48조 2형 규정에 의거 얼마 이하의 경우는 면제를 해주죠. 600불 이하의 경우는 면제를 해주죠. 그거나 같은데 왜 규정이 안 되느냐 해서 이것은 의원 입법 발의해서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이후의 경우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차에는 요 내용이 안 들어가고 2차의 경우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아까도 얘기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환특법상 원상태 수출하고 관세법상 원상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비교해서 정리를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